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함께 형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편입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메리 자, 메리. 크리스마스에 이번 시간이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올 신축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K 방산의 성과가 좀 어땠고, 또 우리나라의 국방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는가, 이런 점들, 그리고 미래에 뭐 내년이나 또는 멀게는 2030년대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이 수입 금액을 이제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뭐 무기 수입 5주 하면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나라였었는데 이제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섰다라는 것도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국산 무기 체계가 수출이 되면 많은 매니아분들이 당연히 박수를 치고 저 또한 이제 응원을 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방산이 방위 산업에 대한 수출이 발전되고 수출액도 늘어나야 되는 어떤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이유가. 일단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거고. 그쵸.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무기 수출이 된다는 거는 그냥 돈을 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쓰는 무기가 더 싸지고 더 개량된다라는 그렇죠. 그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바로 그 점 때문에 방산을 우리가 응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하나 더 할 게 그렇게 수출이 돼야지 우리 방산을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반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 우리 군이 쓸 우수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산업이 유지가 된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겁니다. 100% 공감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축년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 코너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었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혹여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업체의 어떤 홍보를 할까, 이런 네. 측면을 절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홍보를 예. 만약 진행하게 되면 홍보를 하겠다고 정식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저 홍보 좀 하게 좀 그러니까, 광고 네. 좀 주세요. 저희는 그러면 광고 협찬 받고 합니다. 아, 확실하게. 네. 협찬 주세요. 네, 저희는 뭐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건 염려 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농반진반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의 전의가 진심입니다. 진심이 그렇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시작과 함께 K방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비싸거나 값비싸거나 선진국들만 이런 거 파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무기들이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천궁이라든지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은 뭐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무기들, 그리고 이제 그런 무기들은 단순히 뭐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필요성도 있겠지만 한국과의 어떤 협력 가능성에 대해도 염두에 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력이 전체적으로 신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표대로 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렇죠. 네. 우리가 공략해야 될 동남아 지역이나 중동 지역,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인 거죠. 유럽도 근데 진출을 그렇죠. 하기 시작했고요. 네. 지상방산을 그렇죠. 위해서는. 예.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고무적이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지금 제조업이 살아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덕을 다 우리 방송도 많이 보는 거 그죠.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키워드를 던져보자면 미사일이 좀 그랬던 그죠. 것 같아요. 미사일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도무기 체계는 우리가 10여 년 전, 뭐 길게는 2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어떤 그 변곡점이 됐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게 비밀스런 그런 무기 체계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개발을 해놓고 개발 성공을 했어도 발표를 조율하고 있었던 측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올해의 특징은 그것이 그냥 무더기로 나왔다는 그렇죠. 거. 예. 그런 특징이 또 그쵸. 있네요. 아니, 슬빔도 나오고 왔습니다. 네. 하나 얘기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그렇죠. 하나 얘기하고 예.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풍부했던.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는 실체도 없는 그것 때문에 영향이 좀 크긴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이랑 직접 보지 않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즐겼었던 활이 딱 그랬거든요. 상대방 이거 황비용이나 누구같이 와서 얍얍 이런 거 되게 좋지만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상대방을 멀리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의 손실 없이 그런 거죠. 국궁도 쏘면 400m 날아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미사일도 멀리 날아가서
우리의 적이 우리 얼굴 못 보고 끝장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공업 기술이 있고 기반 기술이 물론 있지만 5천만의 인구로서 해야 될 어떤 무기 체계의 플랫폼들이 좀 제약이 있는 건 그쵸, 사실입니다. 네. 사실 전 예전부터 어린 시절의 밀리 매니아 시절부터 한국 무기 체계들에서는 좀 회의적이었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그런 어떤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 PD님이 말씀 주셨듯 유도 무기 체계가 우리가 굉장히 좀 비약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꿈꾸던 거는 역사적인 그런 면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죠. 추종해 보자. 그들은 한 곳에 집중했다. 그렇죠. 결국 그게 집중하다 보면 세계의 탑이 되고 그러다 보면 플랫폼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겠느냐. 혹은 어쩌면 플랫폼은 이스라엘처럼 그 국외 도입을 할 수도 있어요. 국외도 우리 요즘 같을 때 뭐 제가 좀 많이 좀 회의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너무 국산화만 하니까 이거저거 따지도 않고 국산화의 장점이 있죠. 근데 국산화의 장점만을 너무 내세우면은 국산화의 장점이 있고 외국산 도입의 장점이 있는데 그쵸. 외산 도입의 장점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매국노 취급받는 그런 이상한 또 예, 좀 그런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건 부분 아니다.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국외 도입에 어떤 그 좋은 플랫폼이 있을 때 그것을 인티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또는 그 활용할 수만 있다면 유도 무기 체계가 갖는 장점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개발된 미사일 중에서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연코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미사일. 미사일이고 이 초음속 미사일이 갖는 의미는 단지 초음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강국이 지금 앞다퉈 개발하려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다가갔다라는 의미이고 그 극초음속 미사일에 다가가면서 이제 따라가는 쪽이 아니라 네. 같이 선도해가는 쪽을 향해 가는 아직 선도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극비상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상당한 수준으로 쫓아왔다.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서 저는 단연코 초음속 미사일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 부분의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사일 개발하기도 급하니까. 근데 역시 화력의 민족 더하기 빨리빨리의 민족 이게 결합되니까 저는 조만간 이제 극초음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속도 이러면은 뭐든 앉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그렇죠. 민족이니까. 네, 제일 먼저 뭐 외국 사람들이 배운 얘기고 제일 이제 뭐 개념을 빨리 좀 이해하려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올해 SLBM 설빔. SLBM이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역시 뭐 유도무기 체계로 예. 분류할 수 있지만은 바로 그냥 북한이 공개를 하자마자 바로 그냥 장군 네. 멍군이 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굉장히 가슴 뿌듯했고 아니 그리고 이게 SLBM 같은 경우 특히 북한이 되게 어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나오자마자 아무 말 안 전례 없이 조목조목 이건 뭐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그래? 반박을 하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잘 없었죠. 그죠? 네. 조용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불안감을 느끼든 캥기든 정말 의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이게 참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걔네들한테 주는 충격이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들은 이제 그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중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잘 될까 하는 것도 관심이네요. 예. 네. 그리고 올해 중반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경항모. 이 경항모가 진짜 뜨거워요. 예. 지금도 엄청 뜨겁잖아요. 지금도 예. 경항모, 중항모, 중형항모 이렇게 나누어 이어져 있고 탑재 함재기로 F-35B냐, KF-21의 함재기 버전이냐 아직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 매니아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관심이 뜨거웠던. 왜냐면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 항공모함이라 그러면 언강생심이었거든요. 우리가 항공모함을이라고 생각을 할 그쵸, 예. 거였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한 발 다가간 거잖아요. 네. 근데 한번
한 발을 다가서니까 굉장히 빨리 진전을 한다는 면도 좀 있어서 우려되기도 하면서도 그렇죠. 그러는데 여러분들 혹시 패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그 국방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태국하고 싱가포르를 방문하잖아요. 왜 꼭 집어 거기를 갔을까요? 태국의 항모를 보러 가려나? 저는 좀 다르게 설마. 봤어요. 네, 네. 좀 다르게 본 게 뭐냐면 몰라카 하협과 그쵸. 그 주변 또 그리고 그 동해 서해 이런 데를 작전 지역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쵸. 중형 항모는 여기서 이제 항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중형 항모지 뭐 경항모일지는 모르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외 전진 기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당연히 필요해요. 그럴 거면 항모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밑밥을 놓기 위해 가지 않았나 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뭐 미얀마도 있었고 그리고 태국도 있었고 뭐 싱가포르는 당연히 아니죠. 싱가포르는 이제 중간에 그 그렇죠. 너무 앞바다를 작으니까. 지나가니까 거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좀 해줘라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제 뇌피셜이긴 한데 미얀마는 근데 물 건너 갔네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좀 뭐 그런 상황이라 우리 협상이 안 돼요. 줄려면 엄청 줘야 되는 거고 너무 정치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외 기지로는 적합하지 않고 예. 제 생각에는 태국을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앞서가는 얘기인가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거든. 네네. 태국을 왜 가? 놀러 간 거 아닐까요? 회유성은 절대 아니죠. 그랬다가 난리가 나죠. 오늘 12월 말에 가니까 또 네. 어떤 혹자 우리 또 제 주변 지인들은 또 농담삼아 회유성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닌 예. 것 같습니다. 요즘 상황이 뭐 놀러 갈 상황은 아니니까.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올해 좀 기억에 남는 게 아덱스를 저희가 방문을 네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무기 플랫폼 중에 굉장히 눈에 띄고 가장 많이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이었거든요. 네네. 과연 드론이 지금 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이 될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드론 같은 경우는 이게 두 틀이라고 봐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무인기들 그러니까 카이라든가 대한항공 같은 데서 작정하고 개발한 무인기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풍산이라든가 그죠. 하나와 같은 데서 주도하는 어떤 그런 소형 대기업 드론. 주도의 소형 드론들도 제가 보기엔 나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좀 아랫급의 어떤 중소형 드론들 대부분 어떤 중소업체들이 주도해서 개발하는 그것들 같은 경우는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는 게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이 없나요? 좀 약간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까 약간 좀 혼돈기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혼돈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과도하게 어떤 소부대에서 운용할 그 멀티콥터형 드론에 너무 치중이 돼가지고 좀 왜 그거보다 좀 큰 급의 어떤 대대급 뭐다음에 사단급 군단급 이런 쪽 무인기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은 들기는 해요 사실. 저는 좀 다른 면으로 좀 봤는데 홍 편장과 같은 그런 생각은 사실 4년 전에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2년 전에는 이제는 완전히 그 드론 중심으로 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올해 아덱스에서는 이젠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구나. 저는 좀 이런 식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물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들 그럼요. 다르죠. 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건 맞죠. 게임 예. 체인저이고 심지어 부대도 완전히 그 편제를 해서 지금 드론봇 전투단에서 계속해서 어떤 작전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거 아닙니까? 어떤 드론을 하든 작전에 도움이 되는 실제 운용의 어떤 드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고 또 방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홍 편장님 말씀대로 어느 무기실인지 그런 면이 있고 혼란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은 그것이 대세라기보다는 조금씩은 좀 정리가 돼가는. 저는 이번 그때 갔을 때 봤던 게 이제 풍산에서 나왔던 그 자폭 드론 있잖아요. 도시락통. 네, 그거 그게 재밌더라고요. 눈에 띄었던 게 사실 뭐 군단급이나 사단급이나 이런 부대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대에서 운용할 수 있는 드론. 인데 정찰 드론도 필요하지만 미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공중 지원 이거 제때 안 오잖아요. 예, 근데 소대가 전진하거나 아니면 매복을 확인할 때 가장 좋은 게 어쨌든 이제 드론이고 그다음에 드론을 발견했을 때 또 연락해서 저쪽으로 쏴 이러면 또 항상 영화도 그렇지만 꼭 늦어요. 한 타이밍씩. 예, 근데 그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드론 타격 수단이 있다면 거기서 그냥 딱 보고 뭐 큰 화력은 아니지만 뭐 지휘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소한 곡사각이라도 날려버릴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기밀에 있는 탐색 개발은 시작하고 있다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 군단급 무인기와 중고도 무인기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가시아가 될 것 같고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그렇죠.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생소했고 신선했던 키워드를 좀 던져보자면은 전자전과 레이더 이 분야였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니까. 예, 이 실질적으로 사실 전자전의 기반 기술은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스스로 전자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개발한 지가 꽤 됐고 북한 상대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종합적인 진짜의 어떤 전자전, 전자전을 위한 그 정보 탐색 탐지 활동에 관련된 그런 전자전도 필요하고 실제 전자 공격도 필요하고 전자 제밍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단 하나 이제 올해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런 그 중형급 전자 지원기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의 어떤 속도에 있어서 조금은 좀 늦춰졌던 거. 그렇지만은 그것은 제가 단언컨대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전자전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댓글을 봤을 때 굉장히 용어쌍박이었던 주제가 하나 있는데 헬기. 헬기. 예, 이 공격 특히나 헬기에 대한 부분. 해병대 마린원 그쵸. 공격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전익기에 대한 대한민국 방산에 나아갈 방향은 조금은 천천히 단계를 밟자라는 겁니다. 사실 기어박스에 대해서 개발을 우리가 못하니까 솔직히 까놓고 우리가 개발할 기반 기술이 없으니까 없죠. 외국 업체의 어떤 그 힘을 빌렸잖아요. 외국 업체와 조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사실은 반반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차례차례 밟고 나가야지 되고 거기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상륙 공격 헬기 부분은 더더욱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자유를 해보고 싶어요. 첫 단추를 우리가 꿰기 위한 첫 시발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 마리논 공격형 응원한다. 예. 어쩔 수 없죠.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할 가야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자랑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보라매 출정식. 사실 그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 예. 결국 내년 4월 이름은 4월 혹시 좀 늦춰지면 5월에 이제 처녀 비행이라고 하죠. 첫 비행이 있고 그 역사적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는 상당히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시험 비행을 2,000차례 가까이 아마 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시험 비행에서 우리가 그 딜레이 없이 성공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결국 2025년에 첫 양산 기체가 나오면서 2026년부터 배치가 되는 이런 어떤 성공적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행복회를 막 돌리고 있죠. 제발 블록 2, 블록 3 이렇게 쭉쭉쭉쭉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상했던 거 올해 북한의 야간 열병식이요. 네, 진짜, 진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일단은 감추고 싶은 게 있었겠죠. 감추고 싶은 게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영상 분석이나 이런 거를 못하게.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거, 그 다음에 기술적인 효과를 내려는 그런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 영상 분석이 까다로워졌어요. 그죠. 광량이 적은 것만으로도 화면이 불확실한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짜증나 진짜. 그러니까 저 장갑판이 나무판에다가 그럴듯하게 색칠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장갑판인지는 사실 낮에 보면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밤에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판 에이브럼스 전차가 쑥 이제 갔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쵸. 그 어두운 데서도 가짜일 혐의가 짙다는 생각이 그쵸. 많이 들 판이니까. 네. 근데 우리의 정보기관에서 네. 다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K방산 그리고 우리의 국방기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국방기술은 굉장히 이제 상당한 궤도 위에 올라섰다. 그렇죠. 네,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의 어떤 계속되는 국방기술의 발전과 K방산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거다라는 게 네.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또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 한 10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밀떡이 항상 함께하고 거기에 일조하며 또 정말 가열찬 응원을 가열찬. 지금 5년째죠 우리가. 6년째. 6년째면은 네. 웬만한 아. 라디오 방송국 프로보다 더 오래된 거죠. 네. 오래됐죠. 와. 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제가 약간 좀 지치거나 이럴 때 우리 음. 패널 분들 비롯해서 우리 앞에 계신 김 PD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쵸.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네.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걸 떠나서 올 신축년 정말 뜻깊었고요. 내년도가 기대되는 그런 시간을 이번 시간에 한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정말 밀떡